안녕하십니까. 자, 일요일부터 날씨가 확 추워진다고 합니다. 다음 주엔 영하권으로 내려간다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태국 파타야 마사지숍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한국인이 이걸 제지하던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한국인 유튜버 마사지숍 이 커튼을 확 열어젖히고 고객이 오일 마사지 받는 장면을 함부로 촬영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앉아있는 저 인간 말이죠. 자, 찍지 말라고 했더니 업주를 폭행하는가 하면 그 상황을 또 계속 라이브로 촬영하기까지. 그래서 결국 태국 현지 뉴스에 태국의 사건 반장 같은데 생생히 보도가 되면서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켰다고 합니다. 아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반 하루도 안 빼고 무조건 예약해놓고 봅니다 하신 송혜영님, 사반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하신 황석재님, 엄마 아빠 따라 코스타리카 와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예쁜 딸 홍나영의 14번째 생일 축하해주세요 하신 김세라님, 사랑하는 우리 엄마 정광지 여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야 하신 이주형님, 자, 부산 범어사입니다. 중화권 관광객이 벤치에 신발 신고 올라가서 저걸 또 사진을 찍고 있어 으이그 하신 아이디 산지님, 자, 부산 기장군 좌광천입니다. 낚시 금지 표지판이 있는 데서 제발 낚시 좀 하지 마라 하신 이광열님, 자, 자랑스러운 신랑 조영현 씨 헌혈 50회 하고 훈장 받았어요.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그만 하신 이혜숙님, 서은영님, 손영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에이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김준수 8억 뜯겼답니다. 자,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그리고 지금은 뮤지컬 배우로 활약 중인 김준수 씨, 최근 데뷔 20주년 콘서트까지 했었는데, 와, 진짜 오늘 어떤 여성 BJ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심지어 그 협박으로 뜯긴 금액이 8억 4천만 원.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죠? 네, 경기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아프리카TV 여성 BJ가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준수 씨를 협박했습니다. 101차례에 걸쳐서 8억 4천만 원 상당을 빼앗았는데요. 해당 BJ는 2019년에 김준수 씨를 알게 된 후로 대화와 음성을 녹취했는데 이 파일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유포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마약류를 투약하기 위한 대금을 마련한 목적이었던 걸로 조사가 됐고요. 이 소속사 측은 김준수 씨는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불법 행위 또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해당 BJ가 김준수 잘못이 없는 걸 알지만 사실이 아닌 기사가 나가면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미지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안다. 다만 나는 잃을 게 없다. 이렇게 했다는 협박 내용도 밝혔습니다. 자, 이런 사건 접할 때마다 유명 연예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구나 싶습니다. 아, 진짜 사석에서 네. 주고받은 걸 갖다 녹음해서 이걸 공개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연예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연예인들은 뭐라도 좀이라도 나오는 게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갈취를 당하로 보이고, 일단은 미안하다 공인으로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팬들한테 이런 나쁜 기사, 또 이런 나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서 죄송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5년 동안 이런 고통을 좀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지금 구속, 체포 적부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는 이거 관련해서 범죄라든지 나쁜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하나 더 알려준 게 이 김준수 씨 말고도 피해자가 6명 더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다. 그리고 참을 수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참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번호판 위에 또 번호판. 자, 주차장에 가셨다가 황당한 모습을 봤다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칸 안에 잘 있는 저 차량. 그런데 번호판을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거 종이? 프린트된 종이, 수상한 번호판을 인쇄해서 진짜 번호판 위에 집게로 딱 덧대. 자, 뒤로 가볼까요?
갔더니 세상에 진짜 번호판은 역시 전혀 다른 숫자였습니다. 아, 이거 뭔가 안 좋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고요. 이 제보자는 이 아파트 주민인데 최근에 한 차량의 번호판 위에 인쇄된 번호판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실제 차량 번호는 완전 다른 번호였는데요. 곧장 관리사무소에 알렸는데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인쇄된 가짜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한 세대 앞으로 등록된 차량 번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차량을 아파트에 주차를 하려고 이미 등록된 차량의 번호를 부착을 했던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차량을 등록할 때 세대당 한 대는 무료지만 2대부터 점차 주차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 2대는 10,000원, 뭐 세대는 1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난 3월부터 관리 규약이 개정이 되면서 세대부터 주차비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차, 저 고급차 살 돈은 있고 주차비 낼 돈은 없고 그 돈 아껴서 소고기 사 먹으려고. 아이고 그렇진 않은데요.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은 최근 아파트하고 해당 세대랑 아마 얘기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몰래 주차한 차량을 자동차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한 대면 10,000원이니까 별거 아닌데 아끼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차비 아끼는 건 좋지만 저는 규약은 정확히 지켜야 되는 건데요. 제보자는 현재 경찰서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받는데요. 해당 법령 10조에 보게 되면은 자동차 등록판을 가리거나 그리고 알아보기 곤란해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에서 출두 여부를 보내서 벌금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주차비를 아끼려고 저렇게 하다가는 틀림없이 자동차법 위반으로 소환되니까 절대로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이런 악연이 있나? 도대체 어떤 악연이길래?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한 젊은 청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죠. 이 꼭두 새벽에 부지런히 출근한 걸까요? 자, 그런데 청년이 향한 곳은 계산대. 아하, 주섬주섬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고는 현금통을 조심히 열고서는 쓱싹. 자, 클리어. 자, 그리고는 주머니에 콕 찔러놓고 그대로 퇴근을 하는 걸까요? 자, 이 청년 도대체 누구길래 돈통만 싹쓸이 해가는 겁니까? 사장 아니면 직원 아니면 뭐? 네, 영상 속의 남성은 20대 초반인데요. 해당 가게에서 일했던 전 직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쯤 전에 2주를 일했었는데 근무도 태만하게 하고 다른 직원과 또 트러블도 많아서 결국에는 해고를 했대요. 그런데 이 직원이 한 달 후에 저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돈통에서 돈을 꺼집어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장님께 문자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말일에 꼭 넣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께서는 바로 이제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해봤는데 오늘까지도 어제 새벽에 있던 일인데 오늘까지도 어떤 답장도 회신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런 문자 받고 그러면 아유 그랬구나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잘했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 직원 2주 정도 근무를 했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받아야 된다고 가불 돈 좀 달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리고 친구들하고 가게를 찾아서 술 먹다가 돈 안 내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예. 이 직원한테 별다르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 직원이 가정 환경이 위탁 가정에서 아동 학대 당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힘들게 살았구나. 근데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해코지 할까 봐 걱정스러운데 다른 데 가서 또 이런 일을 할까 생각이 들어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당했다. 과연 그건 진실일까요? 자, 다음 이어가죠. 민폐도 가지가지입니다. 자, 제목만 봐도 느낌이 팍!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휙! 타!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르자 공이 휘우! 떼굴떼굴. 자, 그런데 공이 말이 조금 이상하다 싶은데 골프공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람들 다니는 공원에서 테니스 공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골프 연습차. 자, 박 변호사님, 예. 먼저 스윙 폼. 엉망입니다. 엉망. 그리고 테니스 공으로 하는 이유는 있어요. 질문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맞아도 다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테니스 공 하는데요. 그럴 바에 그냥 골프장 가세요. 아니면 하지 말든가. 폼도 엉망이고 테니스 공으로 제대로 스윙이 나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공원의 모습입니다. 공원에
제보자가 아내와 같이 가다 깜짝 놀란 거예요. 하하. 산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뭘 치는데 대속에 막 날라오는데 골프 채로 지금 쳤던 모습들이거든요. 대속에 이리저리 튀기도 하고 옆에 있는 어떤 산책하는 분들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 맞으면 다칠 수 있고요. 스윙하는 거 안 좋고요. 저렇게 해서 골프 넣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하겠지만 안 넣습니다. 안 잠깐만, 늘어요. 저렇게 해서 늘면 나도 공원에서 테니스 공으로 쳤지? 안 해요. 안 할 건데 그렇게 늘 수 없으니까요. 제대로 연습장 가서 하십시오. 왜 저기서 합니까? 남들한테 피해 주면서.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이번엔 제보 사진 가보시죠. 자, 이곳은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남성 손에 커터칼을 쥐고 뭐하나 했더니 손에 대고 쓱쓱쓱 굳은 살을 도려내고 있던 것. 잘려나간 살점들은 발밑에 새하얗게 흙 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 박 교수님. 언뜻 봐선 서울 지하철 1호선 같지만 여긴 뉴욕 지하철이라고 해주십시오. 네, 서울 지하철 1호선입니다. 네. 야, 정말 지하철에서 화장하시는 사례도 얘기했고 매니큐어 바르시는 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커터칼로 이제 굳은 살을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옷차림 보면 양복 입으시고 다 갖춰 입으셨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십니까? 정말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저렇게 막 살점이 떨어져 각질이 떨어져 있으니까 굳은 살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사실 뭐 제보하신 분께서는 우리 이렇게 뭐 칼부림 사건 이런 것도 있지 않았냐. 아, 그래서 그럼요. 저렇게 칼 들고 있으면 공포스럽다. 맞아요. 공공시설에서는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제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친구의 반려견이 떠나자 점점점.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을 잃은 친구 때문에 골치 아픈 6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단짝처럼 붙어 다니는 동네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20년 동안 키웠던 반려견을 얼마 전에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많이 우울해해서 제가 꽃 선물도 해주고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도 여러 번 보냈어요. 그런데 자꾸 제 전화를 피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친구가 나는 너네 자식들 경조사 다 챙기고 손주들도 내 손주처럼 아꼈는데 자기 반려견이 떠났는데 저희가 부조금도 안 주고 그냥 넘겼다고 속상해했던 거였습니다. 대뜸 화부터 내서 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속상하면 이럴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별말은 안 하고 그냥 오래 키운 반려견을 잃었는데 우리가 챙겨주자면서 부조금을 모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보내준 것까지 합쳐서 총 80만 원을 모았는데요. 친구는 절대 안 받을 거라고 하다가 제가 계속 설득하니까 결국 받았습니다. 속상할 친구를 생각해서 애써 모으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황당하기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반려견이 떠나자 부조금을 강요한 친구 이해되시나요? 자,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구입니다. 어머머머머 세상에, 야 박상희 이거 사, 네가 그러고도 내 친구야. 나한테 우리 똥꾸는 반려견이라는 말도 모욕이다. 자고로 20년이다 20년.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랑 하등 다를 게 없어. 그런 사정 누구보다 잘 아는 네가 친구 돌았다고 사반에다가 제보를 해. 야 이까짓 돈 필요 없어. 니들 다 가져가 동그라미.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 얘가 정말 듣자 하니까 야 이거 사 정신 차려. 아무리 애지중지 물고 빨고 키운 개라지만 사람하고 구분할 줄은 알아야지. 야 너나 나나 우리 어렸을 때 사람 먹다 남은 밥 주면서 키웠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세상 전체 개 죽었다고 부조하라는 인간이 어디 있는? 야 진짜 야 어쩌다 얘가 이렇게 됐어 진짜 X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 반려견을 잃은 마음은 또 10분 이해는 가지만 일반 상식이라든가 사회 풍습을 볼 때 반려견이 죽었다 해가지고 부의금을 보낸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끼는 건 아끼는 건데 친구들한테 부의금 안 했다고 서운해하는 거는 너무 심한 거. 그러면 아마 그 반려견이 결혼시키면 결혼식장도 가서 축의금 내야 되겠네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차마 못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라고요. 마음은 아프시지만 친구들한테 부의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얘기됐네. 가족끼리 그냥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 모르지만 친구한테 저런 걸 요구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우리 반려견을 또 키우시는 우리 교수님. 네. 아니 저는 반려견이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간 후에 우울해지는 건 너무너무 이해를 해요. 우리가 펜로스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우울증 걸리거나 거의 흡사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슬프고 일상생활 잘 못하게 되고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반려견이 죽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불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건 정말 도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관례도 아니잖아요. 그걸 누가 상상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시면 어떤 인간관계도 어려울 거란 생각 듭니다. 근데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니들 자식들 내가 경조사 다 챙겼는데 이런 거 보면 아마 혼자 드신 분이 아닌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곳에 가면 가능한, 예를 들어서 반려견 동호회라든지. 근데 지금 벌써 사연을 올린 거 봤을 때는 공감을 1도 안 하고 있어요. 부조 지금 말처럼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축의금 냅니까? 결혼 축의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감대가 없는 것들은 사실은 안 되는 거고요. 통념상 부조라는 거는 통계에 맞게 가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 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엘리베이터에 아유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 착해요. 근데 아이가 아니에요. 개예요. 개. 개가 아이가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 혼자 공감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가능하지만 공감할 수 없는 사람한테 특히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라는 경우 있거든요. 진짜 아이요. 개 아이 말고 정말 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감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백다연 아나운서. 네, 저도 본가에서 뭐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레디네님, 저도 반려인이지만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MSG님, 반려동물이 가족이라고 해도 부의금 요구는 도를 넘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괭이냥이 멍이와 나님은 반려견이 자식일 수도 있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방 끝나고 유튜브 라이브 사반 후반 많이들 와주십시오. 자, 황진아님 보고 계신가요? 자, 부산 금정산 근처에 사신다고요. 어느 날 산길을 이렇게 탁 오르시는데 멀쩡한 나무에 저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더라 이겁니다. 아니 어떤 놈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야. 하여간 정말 혀를 끌끌 차고 있던 바로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딱딱딱딱 소리. 자, 소리의 진앙을 따라 눈을 돌렸더니 아니 저것은 딱따구리. 그렇습니다. 나무에 구멍을 낸 장본인 바로 저 딱따구리였던 것. 나는 아내와 딸에게 항상 부끄럽지 않게 거짓 없이 살겠습니다. 욕도 하지 않고 죽고 싶다는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작년 초 남편이 아내에게 써준 각서입니다. 하지만 이 남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의 유치원비와 보험료를 끊어버리더니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부부 사이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남편한테 숨겨진 과거가 있고 내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다. 참 이거 정말 너무 그냥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걸 진짜 실제로 겪었다는 아내분의 제보입니다. 네, 제보자는 1917년에 3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그때 이제 남편은 40대 초반이었고요. 근데 뭔가 부동산 개발업자라고는 했지만 돈을 잘 벌진 못했고 게다가 신용불량차 상태였어요. 하지만 너무 자상하고 너무 믿음직스럽고 이 제보자한테 너무 참 잘해줘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잘 사귀고 있는데 그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자를 이 나이가 되도록 많이 만나보지 못했고 사실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뭐 첫 여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아내는 남편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제 5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노산이었지만 결혼 한 달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메일 한 통이 도착했고 그게 바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뭐 이 말씀을 좀 참고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보자분은 지난 4일에 KBS 조이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그 예능 있잖아요. 거기에 출연했던 그분입니다.
예, 그 무슨 메일이었습니까, 그게? 이 무려 남편의 전 여자친구에게서 온 협박 메일이었고요. 이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가 혼인 빙자 간음을 주장을 하면서 남편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메일에 따르면 남편은 20살 때 만났던 이 또 다른 여성과 혼인 신고도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 건은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혼인 취소가 됐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 여자친구를 만나서 동거도 했는데 남편의 폭언 녹취 파일까지 보냈습니다. 네 실체를 결혼할 사람에게 알리겠다. 너의 처가에도 알리겠다면서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고요. 실제로 수천만 원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남편은 학력도 속였고 시아버지의 직업도 속였습니다. 자, 2017년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 자, 그런데 순진한 얼굴로 여자 많이 안 만나봤다더니 20살에 혼인신고하고 전 여친이랑 동거를 하고 게다가 대학 나왔다더니 그것도 거짓말이고. 뭐 충격입니다. 다 속였잖아요. 다 속였기 때문에 너 맞냐고 하니까 울면서 이실직고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나 당신하고 딸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싹싹 빌었다고 하고요. 시부모도 이 인간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아빠 없는 아이 만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덮고 잘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즈음에 조금 더 문제가 생깁니다. 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하는 걸로 의심되는 문자가 계속 발견이 돼요. 유흥업소 다니는 여성들한테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추궁을 했죠. 하니까 술만 마셨다.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저장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벗어난 상황이었고 그래도 제보자가 남편 사업을 도와서 일도 하는 등 이 조금 화목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하는 듯 했고 또 경제적으로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어린 딸을 생각해서 그냥 묻자. 세 식구가 행복하게 잘 지내자 해서 잘 지내셨답니다. 그런데 다시 불행의 그림자가 엄습했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소름이 끼친다. 누구 입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예, 제보자께서 음성 변조를 원치 않아서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들어보시죠. 종종 새벽에 사우나를 하거든요. 원래 사우나 가서도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랬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 새벽에 나가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계속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너무 긴 거죠. 그래서 뭔가 저한테 숨기는 것 같고 왜 연락도 안 되고 그 몇 시간 동안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저에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면서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다음 날부터 저에게 폭언과 폭행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거 진짜 뭐가 이상하구나. 그때부터 느꼈죠. 자,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러잖아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 남편은 휴대폰이 2개가 있었는데 한 대는 회사에 놓고 퇴근을 하고 한 대는 집에 가져오지만 잠금 장치도 풀었다고 하면 볼륨 봐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에 과거 숨겨가지고 들켜서 그냥 혼났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부터는 남편이 거짓말할 때마다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바쁘다 이러는데 어느 날 사우나를 간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이상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사우나 간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상간녀,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 것이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이 남편이 상간녀의 얼굴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이런 이상한 모습, 즉 다정한 모습을 포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고 남편한테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당신 이게 뭐 나쁜 짓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이 남편이 오히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칼버림 날 줄 알아. 그리고 또 너네 가족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할 것이 할 거야. 이렇게 협박과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협박과 위협의 정도가 어땠는지 실제 이 남편과 제보자의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내가 십자로 올 테니까 너 다시 났어? 야, 핸드폰 좀 안 똑바로 나요. 하고 다녀.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거 아유 가지가지 해. 진짜 보고 자, 야 정신 좀 차리고 살아. 포크랑 타월라 자, 박 교수님, 이 아이가 올해 7살인데요. 이 아빠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이 앞에서 저런 폭언이 일상적이었는지 아이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아, 네. 아이가 참 이 부인도 참
안 되셨고 안타까운데요. 아이는 참 많이 걱정이네요. 왜냐하면 7살인데 그 전부터 이제 아빠의 이런 욕들, 보통 욕이 아니죠. 지금 부인한테 하는 욕, 이런 욕들을 듣고 불안감을 느끼고 무서웠을 테니까요. 지금 뭐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과 기타 공포성 불안 장애를 진단받은 상태라고 하니까 이 아이에게도 정말 이제 치유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은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이런 본성의 사람이었을 거고 이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들킨 이후부터 더 폭주를 하는데 그 전부터 사실 결혼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사기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력도 속이고 직업도 속이고 가정 환경도 속이고 뭐 첫 연애인 것 같은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혼도 한 경험이 있고 결혼을 하려고 동거하던 연인도 있고 또 걸리고 나서는 또 뭐 상간녀도 있고 너무 지금 거짓말이 많아요. 게다가 욕도 너무 심하고 폭행도 있고요. 목 조르기도 하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이 남성의 본색이 드러난 건데 글쎄요, 이 제보자도 너무 안타깝고 아이도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자, 일단 상간소를 제기했다고 해요. 이 제보자분께서. 자, 그런데 상간소를 제보하자마자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생활비를 뚝 끊었다.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남편은 작년 4월에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제보자의 목을 졸랐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분리 조치가 됐는데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활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양육비부터 시작해서 뭐 관리비, 유치원비, 심지어는 보험료도 안 주고 있다고 하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아이가 작년에 폐렴으로 입원을 했는데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보니까 보험금 납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혔지만 제보자는 일단 본인이 갖고 있던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결혼 예물로 받은 것들을 팔아서 생활을 유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작년 11월에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간녀 측에서 항소를 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앞서 이 제보자분이 지난 4일날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온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가 그 방송을 보니까 이 서장훈 씨가 이 사연자도 막 왜 이런 결혼을 하셨냐 하면서 막 꾸짖더라고요. 자, 뭐가 됐든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뭐 생활비도 안 돼. 그리고 뭐 지금 뭐 양육비 이런 거는 지금 기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간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이 집안에서 우리 집은 소송이 없는 집안인데 니 때문에 재판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시부모하고도 많이 멀어졌다고 하고요.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은 사실 유책 배우자잖아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아마 재판을 무진장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안 해주고 위자료도 잘 안 주려고 하고 특히 양육비 관련해서는 재판하는 도중에 청구하는 걸 사전 청구를 하는데 사전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지급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편이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재판은 진행 중에 안 줄 때는 뭔가 방법이 없지만 재판이 확정 났을 때는 양육비 관련해서 이행 뭐 심판원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산이 많습니다,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재산을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신청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남편이라는 사람 좀 얘기도 들어보려고 연락을 취했는데 뭐 답을 방송 직전까지는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설명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편히 잠든 며느리 옆에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몇 시간 뒤 이번에는 잠이 든 시어머니 곁에 며느리가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방 밖으로 뛰쳐나가는데요.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뭐 고부 갈등에 관한 얘기 같은데, 이 사실 두 사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영 좀 이 궁합이 안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는 40대 여성인데요. 결혼 전에 이제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에 가서 처음으로 부모님을 뵀어요. 처음에 보고는 소탈하시고 또 따뜻하신 분들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너랑 나랑 둘이 5일장 가자. 그래서 이제 시장을 나갔다가 이제 완전히 내 꿈이 지금 산상조각 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탔는데 버스 정류장이 아닌 데서 이 어머니께서 내려달라고 막 우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사께서 이거는 기사님께서 여기는 정류장이 아니라 내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융통성이 없다 막 신경질을 내셔가지고 결국에는 중간에 이제 내리셨어요. 버스를 세우셨어요. 그때도 이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시장에 도착해서도 온갖 과일을 콕콕콕 찔러보면서 막 잘 익었나 봐야 된다고 주물럭주물럭 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상인 앞에서 그냥 앞에다 대고 앞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맛없겠다. 맛이 갔네. 맛이 갔어. 막 이러셨습니다. 글쎄요, 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렇게 뭐 며느리 본인한테 딱히 걸 한 것 같진 않은데. 자, 그럼 더군다나 며느리 첫 생일도 뭐 챙겨줬다고 하던데. 네, 시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이 포도를 보고 택배로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이 며느리가 잔뜩 기대를 하고 받았는데 그 포도가 좀 절반 이상이 다 짓물러 있고 또 터지고 또 썩어 있었어요. 그래도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떨이로 10,000원에 10송이를 팔길래 샀다면서 이 포도 사면 감자를 줬는데 감자는 내가 챙겼다. 이렇게 며느리 속도 모르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또 시어머니는 안 썩은 부분 골라내서 주스에 먹거나 잼 만들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포도는 대부분 썩고 초파리까지 꼬여서 결국 다 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물론 온전한 포도를 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안 챙겨 그냥 문자 보내는 시어머니보다 낫구만 뭐. 여성과 이제 남성 남편 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아들 낳게 되면 시어머니가 보러 왔죠. 그럼 손자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시어머니 뭐라 했냐면 아이고 우리 손자 코가 없네 뭐야 진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으니까는 시어머니 얼굴 빤히 쳐다보니까 옆에서 있던 시누이가 뭐라 했냐면 얘는 우리 집 얼굴이 아니네. 아무튼 한마디 거들었다고 그래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습니다. 이런 말 했는데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구박을 했는데 손자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도 이제 밥을 먹을 때 천천히 먹었나 봐요. 근데 밥을 천천히 먹으니까 너는 왜 천천히 먹냐? 네가 밥을 천천히 먹으니까 키가 작은 거야. 이러면서 굳이 또 한 소리를 하고요. 또 그리고 급기야는 뭐라고 했냐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돈네도 그렇고 너희 언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다 키가 쪼만하지. 이렇게 또 비하를 하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여성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나나 남편이나 둘 다 키가 평균 이하인데 왜 나한테만 구박하지? 정말 이상하네.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밥 빨리 먹는데도 키가 작은데. 저도요.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지난 설에 네. 선을 세게 넘었다는 거예요. 자, 명절 때 선을 넘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명절 때 음식 만들고 있는데 설거지할 때쯤에 남편이 와서 설거지를 한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야야 이 여자가 둘이나 있는데 니까지 들어서 뭐라노? 라고 경상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벌러덩 소파에 가서 또 누워있는 모습 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직후에 저녁 시간에 시아버지가 장어를 어디서 얻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장어 맛있잖아요. 맛있게 이제 가족끼리 구워 먹고 있는데 손자가 장어에 손이 가니까 야야 너 그거 아직 먹을 때 안 됐다. 어린 게 뭘 그걸 먹냐라고 뺏었고요. 이 장어를 시아버지하고 남편 앞에만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아가야 너는 이런 거 느껴서 못 먹는다 그랬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장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매우 맛있거든요. 예. 느끼해도 먹습니다. 저거는. 여성이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면서 장어 한 점도 안 좋다고 합니다. 야, 근데 진짜 손주한테 저런 걸 내주지 않는 할머니는 참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러고 이제 며느리는 뭐 좀 배가 고프니까 그래도 일찍 잠이나 자려고 했는데 이것마저 뜻대로 안 됐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서 나랑 같이 자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있었는데 큰 방에는 좀 약하게라도 틀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남편이랑 그 손주를 재우고 작은 방에서 여자들끼리 자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방에서 이제 잘 준비를 하는데 전기장판선이 뽑아져 있었던 거예요. 틀어달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고장이 났다면서 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는 또 설날이고 도저히 맨바닥에서는 자기가 힘들어서 전기 코드를 꽂고 다행히 작동이 잘 돼서 따뜻하게
따뜻하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 며느리가 추워서 잠에서 깼는데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잠든 사이에 이 전기장판선을 뽑아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은 화가 나서 남편이 잠든 방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는 보일러가 잘 틀어져서 아주 따뜻했다고 하고요. 결국 여성은 자는 남편을 깨워가지고 화를 냈고 시부모님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시어머니가 대체 왜 멀쩡한 전기장판 선을 뽑았던 걸까요? 자, 개념상실 시어머니 역의 박상희 교수, 그리고 어휘상실 며느리 역의 백다희 아나운서, 그리고 존재감 전혀 없는 남편 역엔 박지훈 변호사님.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보일러 고장났다더니 남편 있는 방은 완전 찜질방이에요. 찜질방. 아, 이게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가 또 어떤 때는 됐다가 좀 왔다 갔다 해. 예. 근데 너는 남편이 따뜻하게 잔 게 뭐가 그렇게 안이 꼽다고 이 난리를 치니? 어머니 지금 영하 3도거든요. 야. 누구는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주고 제 전기장판선을 왜 뽑으신 건데요? 그거는 내가 너 전자파 오래 쓰면 몸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다 너 걱정해 준 거라고. 그리고 도대체 누가 시댁에 와서 너처럼 편하게 먹고 편하게 자고 그렇게 생활하니? 야, 다혜야. 내가 들어봐도 우리 엄마 말이 그 다 맞다, 야. 며느리 생일 선물까지 챙겨준 게 우리 엄마 아니까? 니 진짜 내 보이 시부모 복 하나는 끝내준다, 야. 야, 좋겠다. 너 같은 마마보이랑 누가 사니? 엄마랑 살아. 그래, 살게. 아,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아, 교수님. 네, 이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혼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쌓인 게 폭발을 해서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현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일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 추월에 추석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너무 다정하게 아가 기다렸는데 왜 추석엔 안 왔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이혼을 했는데 아니 아들은 같지 않나요? 설마 나보러 오라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난 내 생일날 네가 전화도 안 하고 선물도 안 하더니 그리고 연락도 없더니 이번 명절까지 선물도 없냐고 너무너무 서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너무 이상하게 왜 나한테 전화하셨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얘 니네가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으면 그래도 아직은 남보다는 가까운 사람이지 않니? 라면서 서운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바로 전화를 끊고 차단해버렸다고 합니다. 와, 차단했어요. 차단.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혼했는데도 자꾸 연락하는 시어머니 일단 차단은 했는데 앞으로 명절에 아들까지 안 보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가족에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든 시어머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을 때 시어머니의 이상한 성격이나 괴팍한 성격이 혹시 전염되거나 습관화시킬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안 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시어머니가 좀 상식이나 뭐 삶의 규칙 이런 건 없으신 분 같아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 얘기하고 본인이 원하는 걸 하시는 그때 5.1장 사건부터 뭐 포도, 뭐 장판 다 마찬가지고 며느리한테도 그러시는데 그래서 당연히 며느리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손자는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또 이 손자는 할머니를 분명히 사랑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할머니하고 또 연락이 안 되는 거는 손자한테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줄 것 같습니다. 아니, 장어도 안 준 할머니 뭐가 좋아? 이런 게 제가 또 이혼 소송 같은 걸 많이 해봤는데 네? 이렇게 이혼 소송을 했는데 이혼한 후에 가깝지 않냐 1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건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아니요, 아메리칸도 이럴 수는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뭐 혹시나 다른 어떤 손자를 통해서 본다면 뭐 몰라도 이런 얘기가 성립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 얘기 듣고 그 네. 가수 김은국 씨가 그 개그맨 조세호 씨한테 너 안재욱 결혼식 왜 안 너 왜 안 갔어? 왔냐? 왜 안 왔냐? 똑같아요. 어. 알았어요. 알아야 가지. 저 몰라요. 네, 안재욱 씨랑 친분 관계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가면 예의가 아닌 아니, 거죠. 남이잖아. 남이 된 이혼했으니까.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는 지금 좀 따져봐야 됩니다. 손자 부분이거든요. 손자 자체는 사실은 이게 면접교섭권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이 양육권자, 그러니까 친권자 아닌 양육권자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걸 정했을 겁니다. 아마 명절 때 언제 어떻게 볼게 정해놨기 때문에 아이 보내기로 정해준 거는 이행을 해주는 게 명절 때 정도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김준희님 아들도 보내지 마세요. 아들이 보고 배웁니다라고 하셨고요. 옴팡이님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콩님도 아들이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Not all of the camp girls mentors, so answer to 희망. 희망. 우린 모두 희망을 기다렸어. 차가운 바람에도 설레는 겨울. 희망다운 블랙야크.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곧바로 유튜브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사반 후반이 시작됩니다. 후딱 건너와 주시고요. 자, 행복한 주말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와우.